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야겠어. 그날 밤 화장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서서 저는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처럼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죠. 43년간 이 집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저는 그들에게 이미 버려야 할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자에서 제 얼굴이 사라진 날, 밥상에 홀로 남겨진 날, 손주 생일에 초대받지 못한 날, 그 모든 굴욕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시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며느리가 내 얼굴을 찢은 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참고 살았던 한 여인이 되찾은 정의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제주도 2주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거실 액자를 모두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서진이는 하얀 장갑을 낀 채로 액자를 하나씩 들어 올려 먼지를 닦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새로 산 액자들이 반짝이는 비닐에 쌓여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거실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 서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액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어쩐지 차가웠어요. 제가 다가가서 보니 거실벽에 걸려있던 20개 남짓한 액자들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새로 걸린 사진들은 모두 서진이와 도윤, 그리고 하은이만 있는 사진들이었죠. 제주도 바닷가, 한라산 정상, 성산 일출봉.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진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때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하음이 100일 때, 제가 안고 찍은 사진, 도윤이 군대 전역하던 날 기념사진. 그 사진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진들은 어디 갔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진이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너무 오래돼서 색도 바랬고 액자도 낡아서 정리했어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대세잖아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빼는 거예요. 서진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신문지를 버리듯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새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이지 단 한 장도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에 저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진은 따로 앨범에 정리해뒀어요. 거실은 젊은 감각으로 꾸며야 집이 밝아 보이잖아요. 서진이는 액자를 벽에 거는 데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앨범에 정리했다는 말이 더 아팠어요. 앨범은 서랍 속에 처박아 두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치워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저녁 무렵 이웃집 김분자가 반찬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분자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을 훑어봤어요. 어머, 미정아. 사진이 많이 줄었네? 깔끔해졌다. 응, 며느리가 정리를 좀 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자 앞에서 속상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너 사진은 하나도 없네. 분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말이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나를 지워버렸다고,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없애버렸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분자가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제주도 도라르방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도윤이 오른팔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원래 그 자리엔 제가 있었거든요. 도윤이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허공에 팔을 걸친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액자 앞에 서 있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거렸고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 집에서 저만 깨어있는 시간. 아니, 어쩌면 저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죠.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요. 미정아,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내가 있어야 이 집이 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은 필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낡고 보기 싫으니 치워버려야 할 것이 되어버렸죠. 저는 액자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정말로 낡고 볼품없어 보였어요. 왜 액자를 빼?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니? 마음속으로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겠죠.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일이니까요. 벽에 걸린 액자 속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액자 속에서 사라진 건 단순히 제 사진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의 세월의 흔적이 통째로 지워진 거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액자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빈 벽을 보는 것처럼, 텅 빈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구이에 무나물, 시금치나물까지 차렸어요. 된장은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체에 걸러 곱게 풀었죠. 두부는 먹기 좋게 네모나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으면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고등어는 소금 간을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났죠. 무나물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 깨소금을 뿌렸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오늘은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서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코를 손으로 가리더니 곧장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왔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찌개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집안의 음식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서진이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향수를 들고 나왔어요. 거실과 부엌 여기저기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죠. 제가 정성 들여 끓인 된장찌개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였는데 도윤이가 좋아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서랍을 열어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제가 차려놓은 반찬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집어들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생선 냄새가 옷에 다 배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등푸른 생선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서진이는 고등어를 비닐봉지에 넣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구운 고등어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무나물과 시금치나물도 차례로 비닐에 담겼습니다. 된장찌개는 아예 베란다로 내놨어요.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식탁 쪽으로 왔는데 텅 빈 식탁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저녁은? 여보, 우리 오늘 외식하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보고 싶었는데 서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서진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고 도윤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들이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옷장 여닫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구두 씻는 소리. 하음이도 엄마 아빠를 따라 밖에 나갈 준비를 했죠. 할머니, 우리 피자 먹으러 가요. 하음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하음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맛있게 먹고 와. 서진이가 화장을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었어요. 도윤이도 검은색 코트를 걸쳤죠. 가족 3명이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서진이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또 한 번 들이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쿵 하고 울렸어요. 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어요. 아까 서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간 탓에 부엌이 차가웠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된장찌개가 보였어요. 김이 다 식어서 표면에 하얀 막이 생겼죠. 비닐봉지에 담긴 반찬들은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식었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혼자 밥을 퍼서 고등어와 함께 먹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밥. 씹어도 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웃집 분자였어요. 미정아, 저녁 먹었니? 응, 방금 먹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져서 식은 반찬에 밥 먹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집에 반찬 남은 게 있는데 가져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오늘 반찬 많이 했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어요. 남한테도 말 못할 처지가 되어버렸구나 싶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표면에 하얀 막이 끼어 있었습니다.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니 다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혼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짭짤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러웠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냄새난다고, 냄새가 밴다고 버림받는 게 서러웠어요. 그보다 더 서러운 건 그 음식을 만든 저도 함께 버림받았다는 거였죠.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쯤 따뜻한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먹고 있겠죠.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홀로 찬 부엌에 앉아 식은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이런 날이 있었을까요? 혼자 남겨져서 식은 밥을 먹던 날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어떤 건지.
한 집에 살아도 따로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은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피자 먹고 왔어요. 저는 웃으며 하은미를 맞았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저녁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겠구나. 제가 차린 밥상은 냄새난다며 외면당하고 저는 혼자 식은 밥을 먹겠구나. 그게 제 남은 인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음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올해로 7살이 되는 우리 손주. 작년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죠. 생크림 휘핑하느라 팔이 아팠지만 하음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냉장고에 미역을 불려놓고 달걀도 한 판 사두었습니다. 생크림과 딸기도 미리 준비해뒀죠. 케이크 시트를 구울 박력분도 체에 쳐서 준비했고 하음이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잘게 부숴놨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트여 있어서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요. 하음이 생일이에요. 서진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아, 케이크는 제가 예약할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베이커리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할게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서진이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음식은 엄마가 좀 준비해 주세요. 잡채랑 정 같은 거요. 아, 맞다. 과일도 좀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딸기가 맛있던데. 제 손에 들려있던 감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서진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초대할 사람은 우리 가족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하음이 친구 몇 명만 부를게요. 너무 많으면 정신없잖아요. 우리 가족. 그 말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통화를 끝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불려놓은 미역을 봤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서 커다래진 미역이 그릇 가득 차 있었어요. 생크림도 딸기도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언제 만들지, 누구랑 먹을지도 모르는 재료들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음이 생일 파티는 언제 할 거니? 서진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토요일에 할 거예요.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일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다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라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는 밥만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음이는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어요. 서진이는 거실을 치우고 풍선을 불어 여기저기 매달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11시쯤 도착했어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왔죠. 잡채, 각종 전, 김밥, 과일 플레이트까지. 마치 잔치집 같았습니다. 어머, 우리 하음이 생일이구나.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친정어머니가 하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음이도 외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남의 집 잔치를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계셨네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고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와 친정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에는 제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12시가 되자 하음이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부모님들도 함께 왔는데 서진이가 일일이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음이 할머니세요? 하음이가 할머니 닮아서 예쁜가 봐요. 한 학부모가 친정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우리 하음이가 워낙 예뻐서 그래요. 아무도 저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음이 할머니인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케이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이가 주문한 3단 케이크가 등장했어요. 초콜릿과 생크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음이가 촛불을 후하고 불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음아, 소원 빌었어? 친정어머니가 물었고 하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빌었는데? 비밀이에요. 하음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하음이와 마주쳤어요. 하음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드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파티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내내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하음이 친구들이 과자를 흘리면 휴지로 닦아주는 게 제가 한 일의 전부였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서진이와 친정어머니는 정답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뭘, 우리 하음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도윤이는 친정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며칠 전에 써놓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음이에게 7살 생일을 축하한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쓰다 만 편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음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만 그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려놓은 미역을 버리면서 생각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계속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하음이 생일날 가장 축하해주고 싶은 할머니는 정작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 모서리를 잡고 한참을 버텨야 했어요.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그래도 아침밥은 차려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고 빨래도 돌려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쉬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갔죠.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37번. 앞에 15명이나 더 있었어요.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의사가 말했죠.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한미정 환자분, 들어오세요. 1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운 제 척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4번, 5번 디스크 사이가 특히 심하네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심한 겁니다. 의사는 펜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뼈와 뼈 사이가 좁아져 있고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힌다고 했어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다리까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술 후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하고 퇴원 후에도 2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물건도 들면 안 되고요. 2달. 그 기간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지? 밥은 누가 차리고? 빨래는? 청소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저는 생각해 보겠다며 일어났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버스는 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진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날인가 봐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좀 다녀왔어.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의사가 수술하래. 그제야 서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집안일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내가 수술 안 하면 되지,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꾹 참았어요. 서진이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도윤이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서진이가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허리 수술해야 한대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불편한 정도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지만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하면 2달은 집안일 못하신대. 우리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진이의 말에 도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불편하겠네요. 불편하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인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허리 찜질팩을 갈아가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뜨거운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있으니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왔죠. 옆방에서는 하엄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 할머니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는 걸 알면 하엄이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하엄이만은 진심으로 걱정해 줄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약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약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미정, 67세. 그 글씨를 보니 서글펐습니다.
약을 먹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천장에도 하얀 형광등이 있었죠. 그 불빛 아래서 의사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디스크, 신경압박, 수술, 2달의 회복 기간. 하지만 제게 2달의 회복 기간은 사치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2달 동안 누워 있으면 가족들은 불편해할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걸 빌미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 2알을 먹고 버텼어요. 도윤이 출근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시 가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수술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구해야 하나?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돈 이야기, 불편함 이야기. 제 건강은 그들에게 부담일 뿐이었어요. 수술 안 할 거야. 그냥 약 먹으면서 버티면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도윤과 서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짐을 덜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약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아픈 허리를 움켜쥐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병원 천장의 하얀 불빛이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었죠. 현실에서 저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였어요.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죠. 부엌으로 가려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가 아직 안 잔 모양이었어요. 화장실이 안방 옆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여보, 어머니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진지한 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벅차고. 서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이제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요양원이 나쁜 선택은 아니야.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 망설이며 물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하는 말 같았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음이도 크고 있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고 요양원 비용이 부담되면 정부 지원받는 곳도 알아볼 수 있어. 서진이가 이미 알아본 듯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면 돼. 어머니도 본인이 힘든 거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3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니.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도윤이 키우고 집안 살림 도맡아 했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버리는 거구나. 도윤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등을 찬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눈치를 주었나요? 오히려 제가 그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아픈 것도 숨기고 서러운 것도 삼키고 혼자 참으며 살았는데, 어머니도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실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서진이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제게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더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목은 여전히 말랐지만 눈물이 먼저 났어요. 머릿속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액자에서 사라진 제 사진, 냄새난다며 혼자 남겨진 저녁, 초대받지 못한 생일 파티, 수술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던 말. 이 모든 게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윤이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군대 가던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건강하게 계시라고 했었죠. 결혼식 날 엄마 고생 많으셨다고 눈물 흘리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아직 모두 잠들어 있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둔 오래된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신혼여행 때 샀던 캐리어였어요. 손잡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그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캐리어에 제 삶을 담아 떠나야 하는 날이 올까요? 43년의 세월을 이 작은 가방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아침이 되어 평소처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대화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잘 잤니? 제가 물었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식탁에서 제가 앉을 자리가 언제까지 있을까? 이 부엌에서 제가 밥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엄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게 더 서러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제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을까요? 저녁에 분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내일 같이 시장 갈래? 아니야, 나 내일 좀 바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기분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문틈으로 들은 그 말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그들이 말을 꺼낼지,
언제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어요. 도윤과 서진이 모두 나간 사이 저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서랍은 시아버지가 쓰시던 것인데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랍 안에는 시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오래된 만년필, 손목시계,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맨 안쪽 비밀칸처럼 생긴 곳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보니 겉에 시아버지의 필체로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만수? 시아버지 성함도 또렷이 써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왜 여태 발견하지 못했을까? 봉투는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테이프가 바스러졌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 보관함 열쇠처럼 생겼습니다. 맨 위에 있던 종이를 펼쳐봤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어요. 미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넌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다. 도윤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나와 할멈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이 집과 내 전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남기기로 했다. 등기 이전은 이미 다 해놨고 통장도 내 명의로 바꿔놨다. 서류는 은행 보관함에 있으니 이 열쇠로 찾아가거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집과 재산을 모두 제 이름으로 남기셨다고.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게? 도윤이는 너무 무른 구석이 있다. 아내 말만 듣고 너를 홀대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 시아버지가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도윤은 서진의 말만 듣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미정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보여주셨던 작은 배려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가실 때마다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신 용돈. 미정아, 이거 가지고 내 것도 좀 사. 라고 하시던 목소리. 명절 때 친척들이 저를 무시하면 우리 미정이 아니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감싸주시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심이었구나.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과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도 예금도.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드셨을 텐데 이런 일을 다 처리하셨구나.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 열쇠가 제 손바닥에서 따뜻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봉투를 제 방으로 가져가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이 사실을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하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죠. 응, 거의 다 됐어.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걸 언제 밝혀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 도윤과 서진은 여느 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열쇠를 만져봤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부탁. 제 자신을 위해 살라는 그 부탁을 이제는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망설임이 떠올랐어요. 지금 열면 내 삶이 바뀐다는 직감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고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봉투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도윤과 서진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죠. 열쇠를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은행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작은 라벨을 보니 국민은행 인천지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길을 가셨겠구나.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셨겠구나. 은행에 도착하니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관함 담당 직원에게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관함을 열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통과됐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보관함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철문 안쪽에 수많은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죠. 327번. 열쇠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나왔어요. 정말로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2달 전 날짜였어요. 그날이 광복절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일부러 그날을 택하신 건 아닐까요? 저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통장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잔액을 보고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미정아, 이 집은 너 거다. 누가 뭐라 해도 너 거야. 남은 날들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보관함을 닫았어요. 하지만 통장 하나는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 위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자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미정아, 병원은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근데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분자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집에 돌아오니 서진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아니, 약으로 치료해보기로 했어. 서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하면 귀찮아질 걸 걱정했던 거겠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곧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들어도 무시를 당해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든든한 방패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인감증명서도 미리 떼어놓았고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드디어 그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왔구나. 드디어 이 순간이. 저는 차분하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상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니까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도윤과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전에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등기권리증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집 내 이름이야. 도윤과 서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진이 급하게 서류를 집어들어 확인했어요. 한미정.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해 주셨어.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명의로. 내 할아버지 유언이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할 거야.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집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열쇠가 드디어 문을 연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요. 등기권리증을 본 도윤과 서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서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몇 번이고 제 이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통쾌했어요. 저는 일부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나물 반찬을 놓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 집에서 제가 차리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들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식사가 될 거니까요. 앉아서 먹어. 식기 전에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바로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먼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물컵을 잡으려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집은 내 이름이다. 제가 첫 번째 문장을 던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평생 삼켜왔던 말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사진을 찢었지.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액자에서 제 사진을 빼버렸던 그날이 떠올랐겠죠. 미니멀리즘이라며 당당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붙였다. 세 번째 문장을 말하며 저는 서진과 도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내 할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셨나 봐. 제 말에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대했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을 때 집안일 걱정부터 했던 것, 요양원 이야기를 아내와 나눴던 것, 그 모든 것들이요. 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끽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어요. 이건 사기예요. 어머님이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거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무너지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몸부림 같았죠. 사기라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사기 아니야? 시어머니 모시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요양원 알아보고 서진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라.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시한을 정해준 거죠. 그들도 갈 곳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우습게 들렸어요. 제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들은 가족이란 걸 기억했던가요?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액자에서 내 사진 빼고 밥상 차려놔도 냄새난다고 외식 가고 생일 파티에도 부르지 않고 그게 가족이야?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도윤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하은이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내쫓는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서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주를 앞세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그리고 하은이는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서진과 도윤은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김만 날아가 버렸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등을 꼿꼿이 펴고 걸었어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지 너희를 다시 받아줄지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너희가 나를 무시할 순 없을 거야.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달처럼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요. 67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도윤과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저니까요. 시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저니까요. 일주일 후 도윤과 서진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만나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전화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 여기는 이 집이 아니었죠.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저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를 진행했어요. 43년을 살았던 집이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서러운 기억들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그 돈과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합치니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릉을 택했어요. 어릴 적 가족여행으로 갔던 그 바다가 생각났거든요. 강릉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원룸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큰 창문으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열면 바로 들렸어요. 이사하던 날 새벽 인천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텅 빈 방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텅 빈 공간이 제 마음처럼 후련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났지만 상쾌했어요. 인천에서는 늘 된장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고 구박받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죠. 커피를 한 잔 사서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며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인생 같았어요.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그러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미정.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6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었어요. 이제야 온전히 한미정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 제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어요. 파도가 제 이름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정, 한미정. 바다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꽁치 한 마리,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고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혼자 산다는 말이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꽁치를 구워 밥 위에 올리고 시금치나물을 곁들였어요. 작은 밥상이었지만 제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아무도 냄새난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맛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은 날들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 문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 저 이제 정말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요. 편지를 접어서 촛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창문을 열자 연기가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시아버지께 드리는 제 답장이었어요. 당신 뜻대로 이제 나로 살게요. 작은 불꽃이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이고 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했어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미정으로 사는 평범한 하루를요. 강릉으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전보다 흰머리가 늘어 있었죠.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마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울었나 봅니다.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하는 먼 길이었으니까요.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작은 원룸을 둘러보는 그의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천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어머니가 이런 작은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공간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왔어요. 도윤은 테이블 앞에 앉아 제가 주는 차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43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진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별거 중이에요.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서진이 저를 대했듯이 도윤도 언젠가는 같은 취급을 받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서진이가 키우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엄마, 그 돈. 할아버지가 남긴 그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요양원 이야기한 것, 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고생한 흔적이 보였죠. 유산은 돈이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엄마한테 모든 걸 남기셨는지. 엄마가 진짜 이 가족을 지탱한 기둥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있었어요. 도윤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엄마가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난 지금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도윤이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차예요. 시장에서 봤는데 생각나서 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녹차와 홍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고맙다. 엄마 가끔 연락해도 돼요? 찾아와도 되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 난 내 엄마이기 전에 한미정이야. 도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버스 시간 맞춰가야 해요.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라요. 진심이 담긴 사랑한다는 말은요. 나도 사랑해. 도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의 어깨 위로도 이런 햇빛이 내려앉았겠죠. 종이봉투에서 차를 꺼내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쓴맛 속에 단맛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쓴맛 속에서 단맛을 찾아가는 것. 바다 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미정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을 때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떠올라요. 그분이 주신 건 집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미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